엄마들이 임산부인 상태로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들의 가반 뉴런이 잘 안 생겨서 나중에 ADHD도 많이 되고요. 발작이 과활성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카페인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기는 있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신경질환을 좀 늦춰준다. 제 아내는 디카페인 이거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99%를 제거해야지 디카페인 마크를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90%만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카페인은 아니고 반카페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카페인 음료를 그냥 정말 물처럼 마시겠다 하는 거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의사들의 수다, 저는 MC 전민기입니다. 자, 우리 의사 어벤져스 분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들 늦게까지 일이 좀 많으시잖아요. 또 워낙 유명하시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잠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졸음 어떻게 참으세요? 저는 아침부터 진료 볼 때 그냥 계속 커피를 놔둬요. 커피를 약간 물 대신에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커피로 졸음을 이겨내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이경수 원장님 몸에 또 안 좋은 건 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제가 잠을 이길 수 없다. 20대 때는 저는 커피를 먹어도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밤 9시에 먹어도 9시 반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1.5리터 커피를 화장실 가느라고 못 자게 만들어야지 이거밖에 안 됐어요. 특이한 방법이긴 하네. 아니 근데 요즘에 학교 앞에 가면 막 이만한 커피 파는 데 많아요. 맞아요, 싸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커피 이만한 거 많이 마시면 약간 호르몬에도 좀 영향 주지 않나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커피가 처음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으니까 좀 각성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초기에 그 각성 효과가 좋은데 오래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교란이 계속 되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불균형이 생기고 악순환이 되니까 저는 이만한 거는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커피 애호가로서 그런 무식한 커피를 먹는 게 이거는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카페인을 때려 넣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커피 이야기부터 해서 호르몬 불균형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이분을 좀 늦게 소개하는 건데 호르몬의 명의 또 호르몬 러버라고 좀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 안철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교수님 커피 얘기를 한 게 커피를 마시면 사실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약간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러면은 현대인이 흔히 겪는 호르몬 문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탑은 당뇨죠. 저는 이 세상 제일 중요한 호르몬 인슐린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호르몬 불균형의 시작은 인슐린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피해받고 있는 게 인슐린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인슐린 호르몬의 불균형 전 단계가 멜라토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만병의 근원은 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안 중요한 호르몬이 없죠. 자식처럼 말씀하셔. 호르몬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몬요? 찍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많으면 물어보시거든요. 한 50개? 호르몬이 우리 몸에 한 4,000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평생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숟갈 하나 쪽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호르몬이 저는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로 생각합니다. 최초의 호르몬이라는 거는 멜라토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에 등장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세 번째 등장하는 호르몬은 성호르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호르몬이 사춘기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르몬은 엄마 뱃속에서 세 번째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카니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0대가 돼서 도파민이 막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티졸이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고 에피네프린이 나오다가 40대가 되면서 이제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호르몬은 연대별로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갱년기가 되면 무대에 올라왔던 순서의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늦게 올라갔으니까 먼저 떨어지는 게 제1의 갱년기고요. 성장 호르몬이 두 번째로 올랐던 게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제2의 갱년기.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인간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호르몬 불균형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사실 이게 과학적이진 않아요. 재미삼아서 첫 번째, 얼굴과 온몸이 잘 붙는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점심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이 자꾸 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면 우리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야, 뭐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무드가 우울하거나 조증이 되거나 경조증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 동창들보다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릴 때부터 늙어 보이는 애들은 그렇죠. 그런 애들이 또 나중에 보면 더 늙어 보여요. 아 이게 자가 진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네. 그 다음에 이제 상열감 이런 게 있어요. 배꼽 위가 열이 나는데 배꼽 아래는 오히려 추워요.
그래서 발바닥이 막 얼음 밟은 것 같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이 비 오듯이 나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자주 가고 목이 마르다.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빨리 깨고 호박잠을 자고 토끼잠을 자고 악몽을 꾸는 거,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의 불균형 증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10가지 중에서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3가지 정도 있으면 지금 호르몬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가지요? 현대인 중에서 30대 이후면 웬만한 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호르몬 불균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5가지 이상 되면요 내음비내과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 사실 이런 게 이 호르몬 불균형의 어떤 첫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매일같이 먹는 커피가 분명히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아까 약간의 힌트를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요. 왜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어린데 커피 먹으면 뼈 사고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커피의 주된 우리 몸에 비슷한 호르몬은 코티졸인데요. 호르몬이라는 건 다 도미노로 움직입니다. 코티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의 기능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키가 안 크죠. 그리고 뼈가 삭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콜라 같은 것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콜라도 카페인이 있어요.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카페인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감기약에도 들어있고. 티에도 카페인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카페인이 안 좋다고 커피 대신 티를 먹는다고 하는데, 얼그레이틴이 이런 것도 카페인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거는 이제 과일 종류의 차들이나 이런 게 있죠. 요즘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5살 이내의 꼬마들이 벌써 초콜릿을 많이 먹게 되는 거, 그럼 카페인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태아기 때부터 그 아주 어린 시기에는 가바 뉴런이 이제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엄마들이 임산부인 상태로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들의 그 가바 뉴런이 잘 안 생겨서 나중에 이제 발작이나 이런 문제가 과활성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가바 호르몬을 인내심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바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 가바가 안 생기는 애들이 나중에 ADHD도 많이 되고요. 학원 같은 데서 막 부산스러운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그래서 소아정신과 많이 찾아가는데 보면은 요즘 가바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카페인을 커피로만 한정하면 의외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땐 괜찮은데 가끔씩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림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커피 자체가 위산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위궤양이 생길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커피가 카페스테롤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식물성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사실 커피를 먹으면 내가 아무리 기름진 걸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잔 정도 아메리카노 드시면 그 다음에 마트에서 파는 건조된 커피 있잖아요. 블랙커피 만드는 2스푼 넣는 거. 그게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식물성 카페스톨이 가장 적게 들어있고, 아니면 이제 핸드드립 커피. 이게 필터에 기름이 어쨌든 덜 나오니까. 네. 근데 이 뭐죠? 카페인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기는 있죠. 있죠. 커피가 기본적으로 주는 장점은 퍼포먼스를 올려주잖아요. 운동 관련된 연구들 보면 운동하시기 1시간 전에 체중당 한 5mg의 카페인을 먹으면 지구력, 근력,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고 해서 보통 헬스장 가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잖아요. 혹은 요즘 짜먹는 이런 것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인가 뉴스 나온 거에 일본 연구긴 한데요. 어르신들은 카페인이 알츠하이머나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을 좀 늦춰준다. 왜냐면 뇌를 계속 자극하니까요. 네, 그런 연구가 있었고,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커피가 간에 좋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연구가 실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간암 발병률이 20%에서 어디 많은 연구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커피예요,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봤더니요, 그 간암 같은 경우는 디카페인을 드셔도 그 효과가 유효했어요. 그래서 이게 카페인의 역할보다는 커피의 다른 생리활성 물질, 예를 들면 폴리페놀 같은 그 효과가 더 크겠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딱 먹는 순간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없을 수가 없네. 커피는 그 양날의 칼 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느 정도로 먹어야 이게 딱 호르몬도 지키면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일까요? 카페인 자가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어요. 카페인의 관광기가 6시간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커피를 내가 먹었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자기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커피가 완전히 와시아웃 되는 거가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을 거고요. 근데 그게 좀 길어지거나 반응이 심하면 그 커피가 나한테 안 맞거나 그 커피의 양이 좀 나한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의 변화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떨림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일정 저는 먹으니까 적응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해 요소 자체도 알코올 분해 요소처럼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규모 연구로 안전한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400mg 카페인 정도가 이제 안전 상한선이에요. 에스프레소로 치면 한 5샷 정도. 그래서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시간 정도 뒤에 잠자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한테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보통 내가 11시에 잔다. 그러면 오후 2, 3시 정도 이전에 커피를 드시면 사실 한 잔 정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의 그 주량처럼 커피의 그 맥스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4시에 드셔보시고 6시에 드셔보시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커피를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죠. 동일한 양의 드립커피가 거의 한 2배에서 3배 가량 카페인 농도가 높아요. 대략 이거 하나에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면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 정도거든요. 왜냐면 내릴 때 물에 닿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간 대비잖아요. 에스프레소는 단시간 내에 고압으로 딱 추출하는 거고 드립커피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는 계속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카페인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카페인이 가장 적은 커피 내리는 방식은 워터드랍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콜드브루라는 건데 그게 카페인 함량은 가장 낮죠. 추출 방법 중에서는. 근데 문제가 아메리카노는 레귤러 사이즈 이렇게 하면 250cc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콜드브루는 1회 제공량이 350cc다 보니까 의외로 카페인이 많이 있는. 그리고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탕과 우유가 뭔가 섞여 있는 커피는 이거는 무조건 100회 모익하죠. 4-5잔의 수준이 아니라 보통 왜 믹스 커피가 문제인데요. 믹스 커피에는 정말 적은 양의 카페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400ml에 맞춰서 먹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설탕은 2개만 드셔도 거의 1일 상한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커피라는 거는 중년 정도 되면 나한테 어울리는 커피의 양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맞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해 능력도 말이죠. 아까 에스프레소로 5잔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10대가 늘어갈수록 한 잔씩 빼면 돼요. 30대가 되면 4잔, 40대가 되면 뭐 3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인 함량이 너무 높으니까 디카페인이 너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완전 제가 알기로는 적게 들었어서 디카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먹어도 제 아내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그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디카페인이면 거의 99%를 제거해야지 디카페인 마크를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90%만 없애면 돼요. 근데 시작점이 높은 커피들이 있잖아요. 아예 카페인이 많은 것도 있는데 90%만 낮추면 디카페인 마크를 붙일 수 있으니까 현재는 사실 카페인이 좀 10mg 이상씩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카페인은 아니고 반카페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돼서 내년 3월부터는 디카페인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99.9%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그래서 0.1% 이내로 만들어야 디카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금 디카페인 커피 좀 마음 놓고 마셔도 되겠네요. 근데 그게 또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거긴 카페인만 줄어든 거지. 설탕, 시럽, 휘핑크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인은 줄어들었는데 커피에 이제 다른 성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이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면 결국은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커피만 아메리카노 형태로는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인데 어쨌든 카페인을 99%까지 줄일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디카페인 음료를 그냥 정말 물처럼 마시겠다 하는 거는 그런 건 좀 지양해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디카페인을 마시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요새 워낙 스트레스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는 언제예요? 코티졸이 되게 신기한 게 하루 중에 일주기 변화가 있어요. 제일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대 제일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이 될수록 점점 떨어져서 잠을 잘 때는 제일 낮은 단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이제부터 낮 동안 엄청 받아야 되니까 최고조로 콜티졸을 깔아놓고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점점 소진되는 거예요. 약간 연료처럼 쓰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잠이라는 건 코티졸 호르몬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자다가 새벽이 되면 또 멜라토닌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엇갈리게 되면 올빼미형이 되고 새벽형이 되고 수면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럼 일어나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호르몬이 세팅이 되나요? 달라요. 아침형 인간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코티졸의 변화가 아주 예뻐요. 아침에 아주 높고 저녁 되면 딱 떨어지면서 잠을 쉽게 잘 수 있도록. 근데 저녁형이 되면 이게 무너집니다. 이 강도 자체가 좀 무너져요. 아침에도 세게 안 나오고 저녁에도 살짝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빼미형이 되는 거거든요. 늦게까지 깨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코티졸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때 커피를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약간 올빼미형도 그게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게 건강하다. 그래야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병에도 안 걸린다. 이랬는데 지금은 유전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올빼미형으로 태어났다면 유전자가 그런 사람이 아침형 인간으로 살려 그러면은 오히려 내 패턴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또 받고. 인간의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일주기 리듬. 남성의 서카디안 리듬은 23.5시간이고 여자의 서카디안은 24.5시간인 거죠. 근데 여자는 항상 업하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적자 생존을 하냐면 밝을 때 더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밝게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야간에도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불도 밝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올빼미형 인간도 생존의 찬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깨 있을 때 같이 소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올빼미형 인간은 이걸 바꾸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서카디안 리듬은 2-3시간 레인지에서 움직이거든요.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3시간 정도 오차 내에서 더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끔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아침에 스트레스 적게 좀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수님만의 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뭐 매일 반식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배꼽 아래쪽만 이렇게 잠그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티졸 호르몬을 좀 더 캄다운 시키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더 나오게 하고 가끔 이제 거기에 아로마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더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좀 일찍 깨는 것 같습니다. 개운하게.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항상 모든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은 11시에 자라. 일단 좋은 호르몬들은 밤에 자는 동안 깊은 수면에 도달할 때 나오기 때문에 11시 자는 걸 기준으로 하면 식사는 가능하면 8시 전에 해결을 하고 8시 이후에 드셔야 된다면 아주 가볍게 드시고 9시 그때부터 조도라고 하죠. 불빛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잘 준비가 좀 분위기가 되게 해놓고 9시쯤에 이제 샤워를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반신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10시 이후부터는 핸드폰을 아예 안 보는 것. 이경실 원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11시, 1시 멜라토닌이 제일 좋아요. 나중에 깨서 밤새 공부하더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도 그때 나오니까 보통 10시 이전에 그렇죠. 자라고 멜라토닌 하잖아요.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 짝꿍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온 다음에 2시간 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11시에서 1시, 성장 호르몬이 제일 좋은 성장 호르몬 또 3시에 나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저는 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뒤로 밀려가면서 이게 3시에 나올 게 4시, 5시에 오게 되면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 좋은 얘기인데 듣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이광민 원장님한테는 또 맞춤형 질문 올빼미형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보시는 분들 네, 올빼미 너무 많기 때문에 올빼미형으로서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늦잠을 즐겨요. 왜냐면은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자려고 하는 거를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잠에 대해 가지고 강박을 가질수록 못 자요. 오히려 그냥 조금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활 패턴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기 마련이에요. 오늘 호르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호르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플러스 적응이에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이거 두 개가 다 안 돼 버리는 거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면증 환자들이 오면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20분, 30분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차라리 운동을 과격하게 하지 말고 가벼운 일들을 좀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분, 30분 지나서 잠이 안 오면 더 이상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더 자려고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와가지고 시계 계속 보고. 양을 100마리 세든 1000마리 세든 잠 안 와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올빼미형으로 살 수 있는 패턴이 잡힌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어떻게 밤형 인간도 좀 마음 먹고서 생활 습관을 좀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면 실제로 이것도 좀 호르몬 리듬이 좀 바뀌긴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설카디안 리듬이 24시간이 딱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셋시키는 게 가장 강력한 게 빛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올빼미형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빡 받으면 몸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라이트 세라피라고 기구도 있어요. 아이패드 같은 건데 파란색 밝은 빛이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걸 틀어놓고는 뭐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뭐 TV를 보든 하는 거죠. 여기선 계속 우리 눈에다가 푸른색 빛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요즘에 그 멜라토닌 젤리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어요. FDA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양제로 나와 있는 멜라토닌은 용량이 일단 다 안 맞다 그러고요. 그리고 수면에도 별 도움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만 도움이 되는 거는 시차 적응.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분해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요. 우리가 그를 반감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반씩 농도가 떨어지는 시간. 근데 멜라토닌의 반감기는 1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만 지나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의 멜라토닌 분비는 뇌에서 어떤 시기 되냐면요. 저녁 때부터 분비가 조금씩 시작돼서 새벽에 피크를 이루고 아침 딱 떨어져요. 근데 먹는 멜라토닌은 초반에만 반짝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잠을 끌고 가는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의약품으로 나오는 멜라토닌은 코팅을 씌워요. 서방정이라 그래서 장을 지나가면서 얘가 조금씩 녹으면서 멜라토닌을 꾸준히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로 나오는 멜라토닌은 잠을 약간 세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끌고 가는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영양제 멜라토닌은 실제적인 멜라토닌은 아니거든요. 그걸 먹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갖다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 효과가 없고요. 사람마다 틀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성 멜라토닌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빨리 이렇게 단거리 소수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멜라토닌도 있지만 늦게 나타나는 멜라토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레시피를 갖고 조합하냐에 따라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이라는 거는 동일한 사람들한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강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용 멜라토닌을 드시는데요. 문제는 그걸 먹는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자기 전에 먹는다. 효과 없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 중에 멜라토닌 서방정을 처방받고 왜 효과가 없냐는 분들은 저녁 식사 끝나고 30분 있다 먹는다든지 직후에 먹으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11시에 1시에 잠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거든요. 좀 일찍 드셔야 되는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맞습니다. 예. 드시면 근데 그 아무리 자려고 마음 먹고 해도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한 방에 잘 자기 위한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무조건 현실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분 좋은 공상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됐다거나 로또에 당첨된다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연애를 하는 상상을 한다거나 이게 생각을 이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해파리 수면법 이래가지고 이제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있어요. 누워서 내 모든 근육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근육의 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육에는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식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탐색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면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의 상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몸은 또 이완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2분 안에 자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소개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2분이 지났는데 잠을 못 들면 또 불안해져요. 그게 아니라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뭐 2분 안에 잘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게 보통 이제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왜 잠들기 1시간 반쯤 전에 좀 따뜻하게 우유 한 잔 드세요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도 있고 또 멜라토닌 전구체가 또 트립토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게 생선이랑 닭가슴살 그 다음 몸을 좀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이 시금치, 바나나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좀 골고루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호르몬과 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결국엔 너무 이 잠에 대한 강박을
생각을 갖는 거 이것도 좋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전문가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또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방식으로 커피 건강하게 드시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나만의 방식들 더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